진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마음을 정했다고? 뭘? 이혼할 거야. 진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며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말해? 진호야,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진호가 갑자기 수진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진호가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진호는 수진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수진이 저항했지만 진호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굴었어요. 핸드폰 내놔. 왜? 내놓으라고. 진호가 수진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꺼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아직은 서늘한 공기와 만나며 옅은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용한 동네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최명철이었습니다. 명철은 어김없이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곧은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를 보이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침 산책은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의 일과였어요. 군 복무 시절부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명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죠. 이스라엘 파병 시절 그 메마른 사막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그리워했었습니다. 특전사로 복무하며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견뎌냈지만 결국 그가 꿈꿨던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정상에 도착한 명철은 잠시 멈춰서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점점 깨어나는 동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오후 6시 최명철의 집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아들 유찬이의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아빠 왔어요. 어서 와, 수진아. 명철이 거실에서 일어나 딸을 맞이하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딱 멈춰 섰습니다. 수진의 왼쪽 눈 주변에 선명한 푸른 멍 자국이 보였거든요. 68세 노인의 눈이지만 이스라엘 특수작전 당시 수많은 폭력의 흔적을 봐왔던 그의 시선은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명철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어요. 평소 온화한 아버지의 톤이 아니라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잖아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명철의 눈은 이미 그 멍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그리고 색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주먹 크기, 성인 남성의 것, 최소 이틀은 된 상처. 할아버지. 유찬이가 명철에게 달려왔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찬아, 잘 지냈지? 명철이 손자를 안으며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딸은 자꾸만 시선을 피하려 했고 평소와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진호는 어디 있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요. 요즘 바쁘거든요. 수진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명철은 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불안해했어요. 특히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저희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진호가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 왔거든요.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10분 안에 들어와. 명철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서 문자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협박의 기운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아, 잠깐만. 명철이 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야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명철이 만진 곳은 팔꿈치 위쪽이었는데 옷 속에 또 다른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가기 싫어요. 유찬이가 갑자기 명철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유찬아, 왜?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려요. 유찬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급하게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명철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사막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침투했을 때의 그 분노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안 돼요, 아빠. 진호가 화낼 거예요. 화내면 어떻게 하는데? 명철의 목소리에 묘한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특전사 시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톤이었어요. 아빠, 제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울먹이며 유찬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철은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명철이 딸을 불렀습니다. 언제든, 정말 언제든 위험하면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명철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주먹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군복과 함께 보관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스라엘 특수작전 당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시절의 자신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 명철이 사위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전 전장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명철이 뒷산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유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가 혼자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에 명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찬아, 너 왜 여기에 혼자 있어? 유찬이는 명철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명철이 유찬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어젯밤에 많이 때렸어요. 명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제 딸의 얼굴에서 본 그 멍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서 자고 있어요. 계속 울다가 잠들었어요. 아빠는 회사 갔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무서워요. 유찬이의 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제대로 의식이 있다면 아이를 혼자 내보낼 리가 없었거든요. 유찬아, 집 주소 정확히 기억하지?
네, 할아버지. 명철은 즉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유찬이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정확히 뭐가 있었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왜 할아버지 집에 갔냐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아이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진호가 어제 수진이 아버지 집에 간 것을 문제 삼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엄마를 방에 가둬놨어요. 문을 잠갔어요. 명철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쥐어졌습니다. 감금까지 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수진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명철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유찬이가 미리 알려준 번호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고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수진아. 명철이 큰 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약했습니다. 명철이 안방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유찬이는 어디 있어요? 유찬이는 내가 데리고 왔어. 문부터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모습을 본 명철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제 봤던 눈가의 멍은 더욱 심해져 있었고 입꼬리에는 말라붙은 피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의 오른쪽 팔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아빠, 제발. 큰일 내지 마세요. 수진이 명철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명철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돌아온 것이었죠.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진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명철과 마주쳤습니다. 명철은 진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별다른 죄책감이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장인어른이 왜 여기 계세요? 진호의 말투는 예의는 갖췄지만 어딘가 건방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왜 있으면 안 되나? 딸 일은 딸한테 맡기시죠. 부부 문제의 시댁에서 끼어들면 좋을 게 없어요. 진호의 뻔뻔함에 명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장인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박진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과 대면했을 때의 그 차가운 톤이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진이도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진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아빠, 제발. 수진이 명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어요. 명철은 한동안 진호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딸 일은 딸한테 맡기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수진아, 유찬이 챙겨서 아빠 집으로 와. 장인어른, 그건 안 됩니다. 수진이는 여기 있어야 해요. 진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이 어디 갈지 말지를 정해? 그 순간 진호의 얼굴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명철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명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진과 유찬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진호는 뒤따라 나오려다가 명철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했어요. 왠지 모르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명철은 수진과 유찬이가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의 군복과 군번줄, 그리고 이스라엘 특수작전 당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40살이나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의지 말입니다. 명철은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딸 일은 딸한테 맡기라고 했지. 좋아. 그럼 장인 일은 장인이 알아서 하겠다. 명철의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유찬이도 할아버지 집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명철이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집 앞에서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니 진호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멀리서도 풍겨왔습니다. 장인어른, 진호가 큰 소리로 명철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명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호미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어요? 당장 데리고 가야겠어요. 수진이는 지금 쉬고 있어. 돌아가라고요? 제 아내를 데려간 게 누군데 돌아가라고 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가 맞지. 그런데 왜 그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했어? 명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장인어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부부 문제? 내 딸 얼굴에 멍들게 하고 집에 가둬놓는 게 부부 문제라고? 명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뒤로 살짝 물러났어요. 68세 노인이지만 뭔가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수진이는 제가 데리고 가야 해요. 법적으로도 남편인 제가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진호야, 그만해. 수진아, 집으로 가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은 아빠 집에 있을 거야. 당분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야 해. 딸 데려갔다고 다 끝난 줄 알아요? 이거 법적으로 납치라고요, 장인어른. 진호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웃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보고 있었어요. 납치라고? 명철이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남의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돌려보내지 않는 건 명백한 납치예요. 그러면 신고해봐. 명철의 대답이 너무나 담담해서 진호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신고할 거예요? 그래, 해봐. 명철은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그 여유로운 모습에 진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묻자 진호가 앞장서서 설명했어요. 제 아내를 장인이 억지로 데리고 와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거 납치 아닌가요? 경찰관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로 여기 계신 건가요? 네, 제 의사입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성인이 본인 의사로 어디에 머무는 건 자유예요. 진호는 경찰관의 답변에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제 자유 아닌가요? 아내분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명철은 내내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조용히 돌아가세요. 더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진호는 명철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고 계세요?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명철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차에 올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명철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동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수첩이었어요. 대부분 옛날 번호들이었지만 몇 명은 아직 연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 상사 맞나? 나 최명철이야. 명철이? 이게 웬일이야? 얼마만이냐?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 그놈들 아직 연락되나? 대부분 되지. 왜? 무슨 일 있어? 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알겠어. 놈들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명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한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쟁기념관 앞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옛 군인의 면모가 역력했습니다. 야, 명철아.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강병수였어요.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는데 사위가 딸을 때린다고? 그 정도가 아니야. 감금까지 했어. 강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전우들도 도착했어요. 김철호, 박정훈, 이민수, 모두 30년 전 이스라엘에서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봐. 강병수가 말했습니다. 명철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우들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철아, 우리가 언제 동료를 혼자 두고 본 적 있나? 고마워, 형들. 고맙긴 뭘 고마워. 이런 일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 그날부터 명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우들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철은 수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 했어요. 수진도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다음 주부터는 직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명철이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괜찮을 거예요, 아빠. 진호도 며칠째 연락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명철의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니는 회사는 강남의 한 중견 광고 대행사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던 수진이었지만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후 2시경 회사 로비에 진호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웃는 얼굴로 접수대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대리 남편 박진호라고 합니다. 아내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진호의 정중한 태도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 대리님, 남편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로비로 내려간 수진을 본 진호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진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수진은 진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나 일하고 있어. 돌아가. 그럼 퇴근 후에 이야기하자. 나 여기서 기다릴게. 진호는 정말로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아무리 말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은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는 어김없이 회사에 나타나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수진 대리 남편입니다. 진호가 수진의 직속상관인 김 과장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내가 요즘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은 진호의 말에 당황했어요. 수진이 평소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가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의아했거든요. 아내가 좀 신경질적이어서요. 집에서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그래요. 진호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수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동료를 통해서였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과장님한테 이상한 얘기했던데? 수진은 절망했습니다. 회사에서마저 진호의 방해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명철에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진호가 회사까지 와서 나쁜 소리를 퍼뜨리고 있어요. 명철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어?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명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밤 명철은 강병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수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뭘 어떻게 할까? 박진호라는 놈이 정확히 어떤 인간인지 파악해야겠어. 알겠어. 내일부터 움직이자. 다음 날부터 명철과 전우들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30년 전 특수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강병수가 진호의 직장 주변에서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진호의 일과와 동선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명철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뭐? 박진호가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들어가. 오피스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 그것도 거의 매일. 이민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진호가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냈어요. 사장님, 박진호라는 사람 아세요? 아, 진호 씨요? 단골이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비싼 술 시키고 전화 통화하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요. 뭔가 도박하는 것 같던데. 박정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진호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진호 씨 말씀이세요? 아, 그분 요즘 돈 때문에 고생하시나 봐요. 왜요? 헬스 등록비도 밀리고 지난달부터는 아예 안 나오세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진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우들이 명철의 집에 모였어요. 자, 보고하자. 강병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째, 박진호는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에 깊이 빠져 있다. 빚이 최소 2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둘째,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내연녀가 있다. 20대 후반 여성으로 보인다. 셋째, 회사에서도 횡령 의혹이 있다. 접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명철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증거는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어. 도박장 출입하는 모습,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 돈 문제로 전화 통화하는 내용까지. 바로 그때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우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빠, 수진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빠도 진호와 다를 바 없어요. 명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진호처럼 주먹을 쓰지 않아. 하지만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는 거다. 명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호가 너한테 한 일들, 그리고 지금 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게 불법이야. 우리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명철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호와의 진짜 승부가 시작될 때였어요. 화요일 오후 수진이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에서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좀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수진이 진호를 피해 걸으려 했지만 진호가 팔을 잡았어요. 제발 5분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수진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진호는 수진을 회사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정리한다는 게 뭐야? 도박도 끊었고 다른 여자와도 완전히 정리했어. 진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마음을 정했다고? 뭘? 이혼할 거야. 진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며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말해? 진호야,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진호가 갑자기 수진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진호가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진호는 수진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수진이 저항했지만 진호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굴었어요. 핸드폰 내놔. 왜? 내놓으라고. 진호가 수진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진호는 수진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 내 아버지한테도 연락 금지야. 진호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진호가 현관문에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갔어요. 유찬이는 어디 있어? 학원에 있어. 오늘은 늦게 와. 진호는 수진을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편 명철의 집에서는 유찬이가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왜 안 와요? 명철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수진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수진 대리요? 오늘 퇴근할 때 남편분과 함께 나가시던데요. 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강병수에게 전화했어요. 병수야, 진호가 수진이를 데려갔어. 뭐라고?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어? 아파트일 거야. 그런데 수진이 전화가 안 받아. 알겠어. 우리가 확인해 보자. 30분 후 이민수가 진호의 아파트 근처에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명철아, 진호 차 있어.
수진이도 분명 안에 있을 거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 아파트 경비가 너무 삼엄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명철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병수야, 정찰팀 소집해. 진짜로? 응.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그날 밤 10시 명철과 전우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상황 브리핑하자. 강병수가 아파트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진호 집은 15층이야. 엘리베이터는 보안카드가 필요하고 계단은 비상구에만 있어. CCTV는 로비와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어. 계단과 복도에는 없어. 김철호가 건물 구조를 설명했어요. 옆 건물에서 베란다로 이동 가능해. 거리는 약 2m.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못했나? 박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철이 작전을 지시했어요. 이민수는 아래에서 망보기, 병수와 철호는 나와 함께 올라간다. 정훈이는 차에서 대기. 알겠어. 새벽 2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명철과 전우들은 옆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진호의 아파트 베란다로 이동했어요.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지만 안방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소파에서 술을 마시며 잠들어 있었어요. 명철이 조용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수진아. 명철이 작은 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조용히 해. 강병수가 문 자물쇠를 따는 동안 김철호는 진호를 감시했어요. 문이 열리자 수진이 명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어떡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조용히 나가야 해. 명철이 수진을 데리고 베란다로 향할 때였어요. 진호가 깨어났습니다. 뭐야? 누구야? 진호가 소리치자 강병수가 재빨리 진호를 제압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친다. 진호는 강병수의 눈빛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명철과 수진은 무사히 베란다로 나왔어요. 로프를 이용해 옆 건물로 이동한 후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박정훈이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몸은 구출됐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명철의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진호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약해서 계속 당하기만 하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철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선량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진짜 끝장을 낼 거야. 그날 밤 명철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호와의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었어요. 구출작전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유찬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명철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밥 좀 먹어라.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더 쉬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명철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몸은 구해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명철은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안방 깊숙한 곳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여옥자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옥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명철은 차마 그 일기를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기장을 들고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빠 들어가도 될까? 네. 수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었어요. 명철이 침대 끝에 앉으며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 일기장이야. 수진이 몸을 일으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낡고 바래진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너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 썼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여기 다 적혀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수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됐다. 이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 명철이는 딸바보가 다 됐다. 수진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97년 8월 3일. 수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그런데 울지 않고 혼자 일어나더니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겨우 2살인데 벌써 이렇게 씩씩하다니. 이 아이는 분명 강한 사람이 될 거다. 2003년 5월 20일. 수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말렸다가 같이 혼났다고 한다. 선생님께 혼나는 게 무서웠을 텐데도 약한 친구를 보호하려 했다니. 내 딸이 자랑스럽다. 수진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세심하게 기록해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특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일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환경이 어려울 텐데도 금세 적응하고 있다. 이 아이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어요. 2010년 4월 2일. 명철이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신다. 퇴직 후 적응이 어려운 모양이다. 가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나는 참고 있다. 수진이가 아빠를 실망하면 안 되니까.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2011년 7월 15일. 오늘도 명철이와 말다툼을 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이었다. 명철이는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고 나는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강해져야 한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2012년 1월 8일. 명철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건 당신 문제지만 그 화를 나와 수진이에게 푸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명철이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2013년 9월 20일. 수진이가 취업을 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속상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역시 내 딸답다.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수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수진이가 진호라는 남자를 소개해줬다. 좋은 사람 같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수진이가 너무 순종적으로 변하고 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수진이는 나보다 강하다.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2015년 6월 10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수진아, 엄마의 마지막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사랑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유찬이도 행복할 수 없다. 용기를 내라, 내 딸아. 수진이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명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말이 맞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빠, 엄마도 처음엔 참기만 했어. 하지만 나중에는 맞서 싸웠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제가 계속 참기만 했던 이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찬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싸워야겠어요. 어떻게 싸울 거야? 수진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이랑 형사 고발을 동시에 할 거예요. 정말이야?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사랑이라고. 명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 드디어 일어섰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수진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수진의 이혼 소송과 진호의 가정폭력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명철과 전우들, 그리고 수진과 유찬이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떨지 마.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다 있잖아. 명철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수진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바로 그때 진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명철 일행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정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먼저 수진 측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진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명철의 전우들이 수집한 진호의 도박과 불륜 증거들이었어요. 피고인 박진호는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불법 도박과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변호사는 여유로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진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간혹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폭력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아내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원래 조심성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진호가 명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이 저를 해치려고 이상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희 집에 무단 침입까지 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진호가 역공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니요? 네, 장인은 전직 특전사라면서 옛날 동료들을 시켜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신빙성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호가 예상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최명철 씨의 과거 군 경력을 보면
폭력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특수작전 참여 등.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강병수였어요. 재판장님,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명철 중사와 함께 이스라엘 특수작전에 참여했던 강병수 상사입니다. 재판장이 허가하자 강병수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비록 70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최명철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30년간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전우입니다. 이스라엘 작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병수가 똑바로 선 자세로 말했습니다. 1995년 저희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어요. 그때 최명철 씨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최명철 중사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어린아이 3명을 목숨 걸고 구해냈습니다. 본인도 중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폭력을 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최명철 중사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강병수의 증언에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어서 다른 전우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최명철 중사는 작전 중에도 절대 무고한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과격하게 나가려 할 때 항상 제지했어요. 진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진의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고인의 내연녀가 직접 제공한 자백 영상입니다. 법정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박진호 씨와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른다고 자주 자랑했어요. 내 아내는 내가 때려도 신고하지 못한다. 장인이 군인 출신이어서 무섭긴 하지만 결국 늙은이다라고 말했어요. 영상 속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호 씨는 도박비 때문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심지어 아내 몰래 집안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증언을 하게 됐습니까?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수진 씨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계속 모르는 척했던 것도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진호 씨,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진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박진호는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그리고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3년,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합니다. 친권은 원고 박수진에게,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수진이 명철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황급히 법정을 나갔어요. 끝까지 수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강병수가 명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철아, 이제 진짜 끝났다. 고마워, 형들. 정말 고마워. 명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유찬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명철은 전우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퇴근 후 유찬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학원 앞에서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진호야, 여기서 뭐해? 법원 명령 어기는 거야. 진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며칠 깎지 않은 것 같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정말 마지막이야.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수진아, 제발. 나 정말 달라졌어. 도박도 끊었고 다른 여자와도 완전히 정리했어.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유찬이라도 보자.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어. 바로 그때 유찬이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괜찮아, 유찬아. 진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찬이는 수진 뒤로 숨었습니다. 유찬아, 아빠야. 아빠 무서워하지 마. 싫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울었어요. 아이의 말에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 너희들 잘못이야. 갑자기 진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난 것이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112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진호를 연행했어요. 그날 밤 명철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 진호가 또 나타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이제 접근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거야. 하지만 명철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진호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호가 수진의 새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었어요. 박수진 대리 어디 있어요? 제 아내예요.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했지만 이미 회사 분위기는 엉망이 됐어요. 수진 대리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팀장의 말에 수진은 절망했습니다. 또다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병수야, 마지막 작전이다. 뭘 할 거야? 박진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거야. 이번에는 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명철과 전우들은 진호의 모든 법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접근금지 위반,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전우들은 각자의 인맥을 동원했어요. 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법원에서 일하는 지인들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피고인 박진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진호는 즉시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 명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끝났어. 그날 저녁 명철의 집 마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우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자, 건배. 강병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엇에 건배할까? 명철이 묻자 수진이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건배해요. 좋아, 새로운 시작에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찬이가 명철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명철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평화로워. 그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요? 명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거야. 실제로 명철과 전우들의 봉사활동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단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전우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강병수가 명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철아, 수고했어. 형도 수고했어요. 이제 진짜 저녁이네. 네, 이번엔 진짜로요. 전우들이 떠난 후 가족 3명만 남았습니다. 유찬이는 명철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차분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응? 왜 이렇게 조용해요? 명철은 잠든 손자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저녁이야. 진짜로 이번엔. 저녁이요? 응. 모든 전쟁이 끝났어. 내가 안전하고 유찬이가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어? 수진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명철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폭력이 사라진 집에는 정말로 봄이 와 있었습니다.